마이너스 3.1%. 1930년 대공황 이후에 가장 충격적인 숫자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상황이다. 모두 다 가난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건 심각한 상황임을 제가 강조하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그냥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절대로 여러분께 위압감을 드리는, 공포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하자. 안타깝지만 22년은 아직 침체 안 온 겁니다. 본격적인 침체는 23년에 오는 것이고 23년에 침체가 오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많이들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 어떻게 경기를 진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경제가 어떤 경로로 흘러갈 것인지 그런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거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부자는 더 부자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교환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이 파란색 선분이 여러분이 통장에 소득이 찍히잖아요. 특히 근로소득자의 경우, 그죠? 그 통장에 찍히는 월급. 그거는 사실 세금 뗄 거 떼고 찍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고요. 혹은 처분 가능 소득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처분 가능 소득을 명목 기준과 실질 기준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 통장에 찍히는 그 소득을 명목 기준의 처분 가능 소득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물건을 몇 개 살 수 있는지, 물건 살 수 있는 능력, 구매력으로 전환한 게 실질 소득이에요. 다른 말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소득을 실질 소득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1년까지만 해도 이 두 가지가 붙어 다녔죠. 왜냐하면 고물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21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22년 들어 급격히 벌어지죠. 이 얘기는 뭐냐면 명목 소득은 늘어나고 있지만,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늘고 있지만, 그 소득으로 물건을 사려고 보니 물건의 개수는 줄어들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건 뭐 한 겁니까? 가난해진 거죠. 더더군다나 제가 오늘 방금 이제 삼각김밥 먹으면서 업데이트한 데이터가 이건데요. 그동안에 제 채널에서도 여기까지의 데이터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22년 3분기부터는 명목 소득마저 떨어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것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15명 중에 10명이 취업자인데 취업자가 8명으로 줄어요. 그럼 여전히 15명의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런 개념도 내포가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어렵다 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도 줄어들어요. 그게 보너스로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 명목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22년 3분기 들어 굉장히 어려워진 여러 가지 배경이, 여러분 취업자시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나라가 전체 취업자가 2,700만 명 정도 돼요. 그 중에 대략 700만 명 정도가 자영업자예요. 근데 그 자영업자, 우리 치킨집 사장님부터 해서 이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소득이 크게 많이 줄었어요. 안타깝지만 그게 경기 침체 국면에서 안 쓸 거 안 쓰자 이렇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자영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2,700만 명의 평균 소득 혹은 5천만 명 국민의 평균 소득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게, 그러니까 명목 소득이 줄었어요. 근데 또 안타깝게도 명목 소득이 줄어드는 그 속도보다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컸어요. 왜냐하면 명목 소득이 줄어드는데 물가 상승세, 강한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유지됐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면 소득은 줄었는데 물가는 5% 상승했으니까 더 가난해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통계를 가지고 소득이 줄면 뭐 할까요? 소비 지출이 줄겠죠. 보시는 것처럼 명목 소득과 실질 소비 지출 간의 격차가 벌어져요. 계속 벌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많이 못 쓰는 거예요. 허리띠 졸라매는 거죠. 그런 국면이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바로 금리입니다. 이따가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시중금리,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대출금리가 다 일방향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전체 5천만 명 중에 금융대출 가구가 있어요. 가구는 2천만 가구, 그리고 금융대출이 있는 가구가 대략 반 정도 돼요. 대략 1,000만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중에 변동금리 대출자가 대략 78% 정도, 80% 가까이
요 정도 됩니다. 제 마지막 기억은 78.5%예요. 이 변동금리 대출자의 비중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작년에도 1억을 빚지고 있었고 올해도 1억을 빚지고 정확히는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가구당 평균 대출액이 9,1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 정도 대출을 끼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는데 변동금리 대출자가 80% 가까이 절대 다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비중만큼은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거예요. 제가 아주 간단히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년 동안 이 상승한 기준금리만 2.25%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은 3.25%잖아요. 그리고 1년 전에는 1.0%였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25%포인트 올라간 거예요. 기준금리가. 요걸 반영한 이자 상환 부담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가구당 17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와.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불과 1년 새에. 연 170만 원가량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졌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면 소득은 떨어지고 있는데 실질 소득은 더 떨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소득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 줄어드는데 더군다나 이자 상환 부담은 짓누르듯이 가중되죠. 그렇다고 주가가 크게 회복됐습니까? 아니면 집값이 상승했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 하나같이 가난해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기업 당연히 그렇고 그 기업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모두 다 가난해지고 있는 현상이다. 국가는 간단하게만 마무리한다면 기본적으로 국가 채무가 있잖아요. 근데 역시 국채 금리가 올라가요. 정부도 부채를 끼고 있는데 그 부채 금리가 올라가요. 결국 정부가 부담해야 될 상환 부담도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것은 미래에 우리 국민들이 갚아야 되죠. 그래서 나라 살림 똑바로 안 하면 안 됩니다. 미래 세대가 힘들어져요. 우리 MZ세대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다 같이 가난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여러분께 위압감을 드리는 공포감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하자. 이게 저의 의견이니까 혹여나 겁먹어야 된다. 위압감을 가져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직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단적인 증거는 내년의 물가 상승세가 자 생각해 보세요. 내년 물가 상승세가 미국 기준으로 올해는 9를 찍었죠. 9.1 그리고 쭉 떨어져 7.7 그리고 올해 11월 12월 정도면 뭐 7%대로 내려올 거로 봅니다. 그리고 23년 상반기가 6%대 그리고 하반기가 5%대 미국의 물가 상승 흐름을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럼 물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물가는 올랐어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가 그런 표현 했었는데 이거 마우스 하나 가격이 1,000원인데 2,000원 올랐어요. 3,000원 올랐어요. 물가는 어떻게 돼요 지금? 계속 1,000원 1,000원 오르죠. 물가는 상승하는데 물가 상승률은 100% 50% 떨어지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과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달라요. 근데 내년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5%대라는 것은 여전히 2%의 목표 물가를 훨씬 상회하는 고물가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물가는 높고요. 올해 기준금리보다 내년 기준금리가 더 높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한다고 했지 금리 인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그럼 금리는 더 올라가고 물가는 더 올라가고 당연히 부담이 되죠. 그게 23년 경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경향성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더 가중되는 시점이 23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는 그 부분을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은 특히 여러분은 채권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권 시장이란 뭐냐? 기업들이 자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시잖아요. 그 주식 투자에서 일부가 자기 자본이에요. 기업의 자금이라 한다면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구분이 돼요. 그럼 자기 자본이 주식인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는 것은 이 자기 자본을 갖고 있으니까 주식 투자자는 곧 그 기업의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본 외에 타인 자본이 있어요.
이 타인 자본은 쉽게 말하면 빌린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서 빌리죠. 근데 기업들은 보통 대출도 받긴 합니다만 채권을 발행해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나 언제까지 얼마의 금리를 주면서 갚을게 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리는 거니까 빌리는 거예요. 타인 자본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들은 어쨌든 타인 자본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근래 들어 이 회사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죠. 회사채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이 얘기는 곧,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아무리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이걸 사갈 사람을 못 찾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제일 쉽게 표현해 본 겁니다. 아무리 높은 금리로 이거 사가주세요. 채권 발행할 테니까. 그래도 이거 사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레고랜드 사태가 있고 흥국생명 사태 있고 뭐 몇 가지 사태 있죠. 건설사 부도 뭐 PF 문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대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채안 펀드 조성이나 뭐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나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권 금리가 11월 들어 안정화되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나마. 그러나 이게 안정화된다고 해서 예전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기점에 머무르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 노력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더 노력해야 된다는 뜻인 건데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국고채만 떨어졌어요. 이 국고채만 떨어진 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채권 시장에서 국고채가 발행돼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한국전력공사가 채권을 발행. 이건 국고채는 아닙니다만 공공기관이죠. 그리고 공사채죠, 공사채. 그리고 그 밖에도 뭐 과천도시공사니 경기도시공사 이런 여러 공사들도 채권을 발행해요. 근데 이들 채권은 부실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 보인다 생각하잖아요. 정부가 책임지겠지 하는. 그러니까 이런 채권마저도 지금 미매각돼요. 채권을 발행해도 안 팔려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럼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했더니 재밌는 얘기입니다. 국고채 금리만 떨어지는 거예요. 파란색.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뭡니까?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의 격차. 이걸 신용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막대 그래프. 신용 스프레드는 더 올라가죠. 이게 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아니 한국전력공사 채권 사면 되는데 굳이 내가 왜 민간 기업 불안한데 회사채를 내가 투자해야 되지? 여기로 몰리는 거예요. 여기는 더 안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돈맥경화라고 하죠. 돈맥. 그러니까 피가 안 돌면 사람이 위험하잖아요. 역시 돈이 안 돌면 위험한 거예요. 그걸 전통적으로 돈맥경화라고 기사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 채권을 발행해도 미매각된다는 것인데 팩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22년 3분기 동안의 미매각률이 14%예요. 되셨죠? 근데 이 14%가 많은 거냐 적은 거냐 궁금하시죠? 그러면 전년 같은 시점과 비교하면 되죠? 21년 3분기 미매각률이 1%. 쉽게 말하면 21년 3분기에는 채권을 발행해도 99%가 다 매각이 이루어졌다. 투자자를 찾았다. 근데 지금은 14%나 투자자를 못 찾는다. 이 뜻이고요. 특히 9월 미매각률이 20%, 10월 미매각률이 33.4%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좀 안 좋은 통계가 나올 때 정부가 은연중에 숨기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자료가 장외채권시장 동향이라는 보도자료가 금융투자협회에 공지가 돼요. 그럼 저는 그런 보도자료 받아서 이 데이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찾으려고 했는데 안 찾아져요. 지난 몇 월부터는 그것을 제목을 아예 그렇게 안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찾기 쉽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썸네일을 해가지고 김광석 사진을 해놔야 김광석 영상인가 보다 하고 누르는데 김광석 얼굴도 빼고 전혀 제 메시지랑 관련 없는 썸네일을 놓으면 김광석 영상인지 찾기 어렵잖아요. 마치 그런 식이에요. 올리긴 올리는데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보면서 절대 위기 상황에 오면 안 된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 숫자를 감추냐 이거예요.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위기 국면에 위기적인 요소를 자꾸 숨기려고 하는데 절대 그래서 안 된다. 이건 심각한 상황임을 제가 강조하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23년에 경기 침체 오느냐. 내년 상반기에 도래될 회사채 만기가 54조 원이 넘어요. 여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통상적으로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 이건 빚 갚으세요 만기 도래해서 이 뜻이에요. 그러면 기업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금을 마련해서 기존 만기 채권을 갚아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걸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돌려막기라고 표현하지만 그걸 차환거래라고 해서 원래 기업 경영 방식이에요. 타인 자본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해 가면서 경영 전략하는 거예요. 근데 채권을 발행해도 누가 사갈 사람이 없으니까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발행하면 안 되겠구나. 발행했다 미매각되면 그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쳐. 예, 그러니까 채권 안 팔릴 거면 발행하지 말자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발행 안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도산. 못 갚는 거예요. 파산이에요. 부도. 첫 번째는 디폴트 선언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갚긴 갚는데 기존 자산을 매각해 가면서 갚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룹사가 S로봇, 예를 들어서 S건설기계, 예를 들어 전혀 없는 기업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S자동차 뭐 예를 들어서 있다. 근데 여기 채권 만기가 도래되는데 채권 발행할 힘이 없어요. 걱정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걸 팔아요. 그게 자산 매각이고 구조조정이에요. 그럼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인원이 감축돼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그 사업 하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업 전체가 자기 기업의 전체 매출인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급업체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게 도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산하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구조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도 23년 상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종종 그래요. 아니 이렇게 경기 어려운데 왜 고용 침체 안 옵니까? 고용은 탄탄합니까? 이 질문하는데 아직 안 온 겁니다. 제가 머니인사이드 출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2년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만 22년은 여전히 침체가 아니에요. 둔화예요. 둔화. 자, 하강 국면을 둘로 쪼개면 하나가 둔화. 그 다음이 침체예요. 플러스에서 제로로 떨어지는 게 둔화예요. 제로에서 마이너스를 향해 내려가는 걸 침체라고 해요. 안타깝지만 22년은 아직 침체 안 온 겁니다. 둔화인 거고요. 본격적인 침체는 23년에 오는 것이고 23년에 침체가 오는 이유는 그냥 한 가지 팩트가 이 기업들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제가 비공식 통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경영전략회의 참석 횟수 1위가 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제가 경제전망이다 보니까 경영전략회의에 가서 내년 경제 이러니까 이런 경영전략 하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이 사장단, 회장단에서 주시는 질문들이 A, B, C 사업 중에 뭐를 먼저 도전할까요? 어떤 유망산업을 우리는 계속 추진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종류의 질문이었는데 올해 질문은 우리가 A, B, C 사업하고 있는데 뭐부터 접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아마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사안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미매각률이라는 그 지표 하나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설명드리면서 그래서 경기 침체는 그런 방식으로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고요. Great Recession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이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그냥 머릿속에 한번 연상되는 이미지로서 기억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그래프의 저자가 월드뱅크고요. 이런 그래프는 제가 직접 안 그립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월드뱅크 보고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캡처해서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월드뱅크 보고서의 제목이 Is a Global Recession Imminent? 그 글로벌 리세션이 imminent, 즉각적인 것이냐 아니면 좀 이따 오는 거냐 언제 오는 거냐 그 질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지난 11월에 이 월드뱅크에 제가 다녀왔거든요. 이 저자와도 깊은 대담을 나눴습니다. 몇몇 이코노미스트들과도 대담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의 의미를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도 저대로 분석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계속 대담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역대 글로벌 리세션이 왔었을 때 이렇게 그림자 경로를 갖춥니다. 그림자 경로처럼 리세션이 찾아온다. 통상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제가 마우스로 말씀드리면 물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단에서 시작해서 뭐 여기 끝 최저는 이런 하단 그리고 급반등하기도 한다 이런 뜻인 거죠. 급반등 안 하고 지지부진하게 가기도 한다 이런 뜻인데 이 글로벌 리세션이 구간이 이렇게 오는데 22년에서 23년 넘어오는 이 과정은 지금 빨간 선밖에 안 왔다. 이해가셨죠? 이게 PMI 지수인데요. PMI 지수는 뭐냐면 제조업 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경기를 다 보여주는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제조업 국가니까. 그게 50을 넘으면 호황, 50을 하회하면 불황. 근데 50을 밑돌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것은 23년에 온다는 거죠. Great Recession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정말 지금 리세션이고 말 그대로 불황, 침체 국면은 내년에 오고 이것은 죄송하고 또 안타깝지만 단기간 안에 머무는 리세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Great Recession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런 리세션 국면에서 더 취약해요. 상대적으로 더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수출 의존적이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다만 저한테 주시는 질문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아니 경기 침체 온다면서요. 근데 주가는 왜 반등합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주가는 왜 반등한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반등한다고 했거든요. 2022년 10월, 11월 요 정도가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아마 머니인사이드에서도 처음 출연했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22년 끝자락이 저점이고 그 끝자락은 아마도 빠르면 10월, 늦으면 12월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다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경기 침체라는 단어와 경제 위기는 다른데 저는 같은 말을 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경제 위기 온대 이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 톤을 좀 올렸습니다.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른 거니까 제가 경제 위기 온다고 한 게 아니라 경기 침체 온다고 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경제 위기는 뭐냐? 짚어드릴게요. 제 인생 혹은 우리네 인생 근래 우리 최근 경제사 속에 한국 경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경제 위기는 4번이 있었어요. 1980년에 있었어요. 이게 오일 쇼크 직후에 마이너스 1.6% 성장했습니다. 그때가 1980년 경제 위기예요. 그리고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건 다 아시죠? 성장률로 따지면 마이너스 5.1%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세계 경제 위기였죠. 리만 브러더스 사태.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플러스 성장했어요. 다행히 0.8%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1%가 안 되니까 경제 위기급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네 번째가 팬데믹 경제 위기, 2020년. 그때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0.7% 이렇게 했어요. 이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23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는 아니에요. 기준선을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요. 그래프는 제가 안 가지고 왔네요. 한국 경제 기준으로 2%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밑단이에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2에서 2.5% 사이입니다. 근데 2%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성장세가 그래도 2%대를 유지한다. 그러면 경기 침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 정도면. 근데 2%를 밑돈다. 그리고 1% 이상에서 밑돈다. 그러면 여러분 체감적으로는 이건 경기 침체 국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에 전망을 했죠. 그리고 경제 전망서를 냈죠. 거기에 23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전망했어요. 그리고 딱 한 달 있다가 KDI에서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죠. 그때 1.8%로 내려잡았어요. 그리고 또 한 달 정도 있다가 한국은행에서 전망치를 냈죠. 또 한 0.1%포인트 낮춰잡았어요. 1.7%. 근데 1.7%에서 1.9, 요 정도의 성장률은 경기 침체 맞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 아닙니다. 경기 침체라는 거죠. 세계 경제 관점에서도 볼게요. 여기 그래프 한번 보시면 20년이 팬데믹 경제 위기예요. 이게 경제 위기입니다. 마이너스 3.1%. 이것은 1930년 대공황 이후에 가장 충격적인 숫자예요. 네. 일시적으로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게 경제 위기인 거고요. 22년, 23년은 3.2, 2.7%로 성장합니다. 그럼 3.2%는 3.5와 비교하세요. 아시겠죠? 3.5가 평균선이에요. 세계 경제 성장률. 그럼 그걸 밑도니까 경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도 3% 이상이니까 경기 둔화. 그리고 23년은 3%마저 깨지니까 경기 침체. 그리고 이 숫자는 IMF가 지난 10월에 전망했던 숫자이고요. 1월에 수정 전망치가 나옵니다. 물론 저는 제 채널에서 나올 때 바로 즉독해드리는데 그건 너무나 중요한 자료니까. 근데 이미 예고를 하고 있어요. IMF 총재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왜냐하면 10월 이후 10월 한 달, 11월 한 달, 12월 한 달 동안 악재가 더 많았어요? 호재가 생겼어요? 악재가 더 추가됐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반영된 수정 전망치는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미 21년 10월까지만 해도 이렇게 세계 경제가 괜찮아 라고 전망했다가 전쟁의 충격으로 하향 조정, 인플레이션의 충격으로 하향 조정, 고금리의 역습으로 하향 조정.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고금리의 역습을 말씀드렸죠. 그게 결국 충격을 준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그게 Great Recession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이 같이 늘어요. 괜찮죠, 그나마. 소득이 늘어주니까. 근데 또 소득은 줄지만 그래도 물가도 많이 떨어져줘요. 괜찮으시죠? 견딜만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둘 다 안 좋은 거지만 견딜만한 거예요. 근데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만 떨어져요. 괜찮으시세요? 그건 견디기가 힘들죠. 그게 23년 모습이에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가 그거예요. 고물가와 저성장, 안 좋은 것이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